하겠습니다. 강사님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상담교사이시고요. 경기도교육청 대입 리더 교사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현재 파주고등학교 교육과정 부장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권익현 강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파주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권익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작이 이제 25분 내에서 시작을 하게 되네요. 네. 앞서 시장님과 그리고 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대입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진학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대입과 대학에 대한 선택만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로 학업 설계의 관점에서 학생들에게 있어서 과정으로서 사실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 어떤 인생을 설계하여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중요한 과도기로서 사실 대입이 존재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서 말씀을 해주신 안산인재육성재단이나 혹은 안산시청,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여러 협업 사업들을 정말로 충실하게 내실하게 운영을 잘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대입, 진학과 관련된 활동을 10년 넘게 계속 지속적으로 학생들 상담과 지도를 해오다가 최근에는 그 대입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수, 그리고 진로학업 설계에 대한 관점에서 더욱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과정부의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안산시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찾아보다 보니 온배움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면서 특히나 이 안산시 내에 있는 24개의 고등학교들이 내실 있게 다양한 교육활동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QR코드는 오늘 강의 자료를 제가 PDF 파일로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인쇄 자료가 미리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한 보름 전쯤에 전달이 되었었는데, 그 사이에 대학에서 발표한 입시 결과들이라든지 조금 더 최근에 입시 흐름들을 마지막까지 좀 제공해드리고자 어제 새벽까지 조금 강의 자료를 만졌거든요. 그래서 QR코드를 찍으시면 PDF 파일이 다운이 되실 테니까 오늘의 강의를 편하게 이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대입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전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정보의 바다와 같은 최근의 입시 환경에서 가장 최근의 그리고 가장 정확한 정보를 듣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겠죠. 이게 그리고 올바른 선택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오늘 이 자리가 여기 계시는 안산시 학생 학부모님들에게 가장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QR 다 찍으셨죠? 네, 자료 제가 그냥 PDF 원문으로 전달을 해드리니까 이렇게 들으시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고, 사실 그 강의 자료를 원문으로 전달해드리는 이유가 그 중간중간에 사진을 찍으셔요. 근데 찍는데 저도 여러 강의들을 또 들으면서 찍기도 하는데 사진첩에 들어가면 잘 안 나옵니다. 막 찍을 때는 이거 되게 중요한 정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잘 뒤에 돌아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원문으로 전달을 제공을 해드릴 테니 제가 결국에는 얘기하는 이 해석들을 듣고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중심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산시의 여러 고등학교들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총 24개 고등학교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안산구, 상록구, 단원구 이렇게 해서 2개의 구에 각각 18개, 10개, 8개, 6개의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까지 포함을 하여 관내에 총 24개 고등학교가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알림이를 통하여 그 고등학교 3학년의 재학생 수를 간단히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 단원구, 상록구를 포함해서 총 24개의 고등학교가 예전에는 그 학교의 규모도 크고 학생 수도 많은 이 안산시의 어찌 보면은 좀 과밀의 학급의 특성을 좀 보였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최근에는 많은 학생들이 이 직주 여건이 좋은 안산시의 교육의 장점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이주를 한다거나 혹은 학령 인구 수가 감소가 되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학생 수가 좀 많이 줄은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지역과 좀 비교해 봤을 때 특성화 고등학교의 수가 6개 고등학교가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그 근간을 다치고 있는 전문 그 직업과 기술에 대한 특성화 지역으로서 매우 그간 많은 역할을 해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학교들이 여기 계시는 학부모님들의 재학고교들이겠죠. 제가 간단히 좀 조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학생 학부모님들 중에 3학년 학생 학부모님이다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네, 오늘 강의가 2027 대입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한 내용일 테니까 아마 제일 많이 참석을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학생입니다. 한번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미리 변해가는 입시의 흐름을 파악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또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것도 매우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입. 참 이 대입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길래 이렇게 우리 학생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 학부모님들을 힘들게 하는가. 사실 대입이라고 하는 건 결국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 그리고 동등한 학력을 가진 학생들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어떤 전형 뭐 학생부라든지 수능이라든지 대학별고사 이런 전형을 거쳐서 선발이 되는 과정을 우리는 대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해서 대입의 예시를 제가 좀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린 겁니다. 대학에서는 각 모집 학과와 모집 전형에 따라 학생들의 모집 인원을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그 해당 모집 인원과 모집 학과에 따라 지원을 하게 되죠. 그럼 경쟁률이라고 하는 게 발생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 결국 이 대입이라고 하는 건, 이 선발이라고 하는 건 줄 세우기에 따른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각 대학의 전형 방식에 따라 줄을 세운 다음에 그리고 나서 모집 인원 순서, 모집 인원의 순위표대로 결국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대학별로 환산 점수를 부여하여 줄 세우기를 한 다음에 우리 학과의 모집 정원만큼을 최초로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충원 합격을 발표를 하게 되고 또 그 충원 합격까지 들지 못하는 학생들은 불합격 처리가 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10명의 줄 세우기에서 우리 학생들은 어느 위치에서 대학에 합격하기를 바라나요? 한번 10명 중에 순위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1등부터 10등까지 만일 5명을 모집을 하는 모집학과에서 선발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 물어보면 보통은 저기 7, 8등에서 합격을 하기를 바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문 닫고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학생들은. 그러니까 뭔가 내 점수가 아낌없이 다 쓰여서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다시는 오지 못할 만큼 좋은 대학을 내가 문 닫고 들어가기를 바라거든요. 8등으로 붙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사실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진학 지도를 할 때 일반적으로는 최초 모집 인원의 끝선에서 합격을 하게끔, 그러니까 50% 컷, 70% 컷이라고 하는 걸 대기업에서 입시 결과로서 발표를 하는 것이 결국 학생들에게 이 입시 결과에 있어서의 불안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너무 도박하듯이 대학에 대한 지원을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 대입에 있어서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몇 가지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는 대학 어디 가나 혹은 각 대학에서 발표된 입시 자료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쟁률, 전년도 입시에서의 경쟁률이라든지 혹은
50% 컷, 70% 컷과 같은 결과는, 그러니까 전년도의 입시 결과는 이미 모든 수험생들이 다 알고 있는 공개된 자료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의 성적, 이제 2차 정기시험까지 끝났기 때문에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성적도 완료가 될 거고요. 6월 모의평가를 우리가 치렀고 그 결과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제 9월 모의평가 수시원서 접수 지원 직전에 실시되는 9월 모의평가 성적까지 이렇게 확인을 한다라고 한다면 나의 모의평가 성적의 추이도 관찰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결국 정량적으로 주어져 있는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전략을 수립할 때 필요한 하나의 기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대학에서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가에 대한 전형 방법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전형 방법이 결국 우리 학과에선 이렇게 학생들을 뽑을 거야 라고 하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방법에 따라 내가 얼만큼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입시라고 하는 게 보통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생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모집 인원, 전형 방법, 모집 유형 이런 것들이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선발을 하는 게 아니라 작년과 올해의 전형 방법이 바뀌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순차적으로 대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한다 했을 때 이는 변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단순히 작년도의 입결을 가지고서 올해의 원서를 쓰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 결과를 보장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냉철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 불확실한 심리라는 것도 조금은 이해를 하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학생들이나 혹은 학부모님들이랑 상담을 하거나 이런 설명회 자리에서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게 뭐가 있냐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이성과 욕망을 좀 잘 고려하고 이 안에서의 안배를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실 입시를 명확하게 이성적으로만 쓴다라고 한다 하면 이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내 성적 가지고서 지원 가능한 대학들에 지원을 하면 되는 거죠. 예측 가능성이 높은 전형들이 있습니다. 정시 모집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 이런 것들은 예측 가능성들이 높은 전형이죠. 내 성적, 전형 방법, 모집 인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쓰면 되잖아요. 근데 보통은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내 성적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보다는 내가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지원 가능한 조금은 더 욕심을 내볼 만한 대학들에 대한 전형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게 발휘가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동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게 투영이 되는 전형 중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논술 위주 전형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사실 블라인드 평가를 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그 과정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이 불확실성과 정성적인 예측에 따라서 그리고 평가자에 따라 이 활동의 질이 다르게 평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대학별 고사에서 내가 얼만큼 또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욕망을 자극하면서 상위권 대학에 대한 상향 지원의 기조로서 이렇게 발휘가 되게 되는 거죠. 이 둘을 잘 안배하셔야 됩니다. 너무 이성적으로만 안정적으로 쓰는 것도 좋지가 않고요. 너무 소신으로 육논술, 육종합 이렇게 쓰시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서의 안배를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시기가 아마 여기 계시는 학생들에게는 조금 느슨해진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차 정기 시험이 끝나고
그리고 여름방학 들어가기 전입니다. 우리 학생들 이 시기에 정신 단디 잡으셔야 돼요. 네. 좀 이따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설명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숫자는 완성이 돼 있을지 몰라도 글자는 이 시기에 충분히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시기에 학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학생들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좀 쏠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몇 가지만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선생님, 제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 지금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성적이 이제는 완전히 좀 너무 성적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쌤, 저 수시 이제 지원하지 않고 정시에 올인하겠습니다. 그게 되겠니? 야, 내신 시험 여태까지 공부 열심히 안 했는데 갑자기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수능에 올인한다고 드라마틱하게 성적이 오를까? 이렇게 이제 얘기들 한 친구들도 있고요. 이제 선생님, 제가 어디 가서 컨설팅을 받았는데 제 문체가 경희대학교에 잘 맞는다라고 하네요. 지금부터 논술을 준비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들을 갑자기 자신의 글빨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면서 논술을 쓰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생겨요. 그 다음에 선생님,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과목에 대해서만 편중해서 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그래도 양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고3 수험생들 이 시기에 너무 막연하게 수능 시험이나 혹은 대학별고사와 같이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값을 가지고서 너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회피하려고만 들면은 안 돼요. 직면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자료를 좀 보여드리거든요. 경기 도내에 있는 협력고등학교와 함께 고3 처음 들어왔을 때의 3월 모의평가 성적과 수능 실제 성적에서의 성적 추이 상관관계를 다음과 같이 점그래프로 이렇게 표시를 좀 해봤거든요. 산모 성적 대비 수능 성적에서 오른 학생들은 점으로 파란색으로 점을 찍었고요. 성적이 떨어진 학생들의 성적은 빨간색으로 점을 찍어봤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떤 경향성을 좀 발견하실 수가 있나요? 실제 수능 시험이 되니 학생들의 모의고사 성적이 떨어지는 추세선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이유를 덧붙여가면서 우리 학생들이 점점 학업에 대한 부분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면접 혹은 논술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남은 기간 동안에 다른 요소를 통해서 역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건 학업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준비가 뭐 뒤에 여러 전형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능에 대한 준비와 학습이 결국에는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여름방학 학습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점검함으로써 조금은 학습적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뜨거운 여름을 보내시기를 좀 바라며요. 서두 제가 이렇게 항상 여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 여는 말의 마지막으로는 요 얘기를 하면서 좀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대교협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그 학생들의 수시 모집에서의 등급대별 지원 경향성을 다음과 같이 표로 만든 거거든요. 저 밑에 회색 글씨 때문에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왼쪽에서부터 종합전형으로 6개 대학을 쓴 친구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교과전형으로 6개 전형을 쓴 친구들, 이렇게 학종과 교과전형의 지원 개수를 등급대별로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본 거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상단의 학생들로 가면 교과전형의 그 지원 개수가 좀 늘어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유리한 내신 성적을 활용하는 거죠. 지역균형 전형과 학교당 추천 전형과 같은 형태로 교과 전형을 쓰는 점수대의 친구들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등급대로 가면서는 내가 내신 등급은 최상위권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좀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학교 활동이나 비교과 활동 같은 것들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적극적으로 쓰는 친구들이 또 이제 중간 정도의 등급대에서 발견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또 이제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때는 결국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위치의 대학들이 수도권 외곽 지역의 대학들이라고 한다 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서의 선발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다시 교과 전형의 지원 비율이 늘어나는 추이를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학급 안에서도 우리 학생들은 절대 독립으로 시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제 과목이 드러나죠. 저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학기말 성적도 마찬가지이지만 대입 전형자료로서 제공이 되는 게 교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 보면 이수한 교과목, 그 다음에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이수자수, 성취도 이렇게가 제공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절대 우리 학교에서 내가 속해 있는 교실에서 내가 나 혼자만 공부를 해서 절대 이 모든 수치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마찬가지로 교실에서의 학습 분위기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대입이라고 하는 이 레이스를 우리가 같이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급에서 학습하고 있는 이 친구들이 함께 헤쳐나가야 결국 이런 정량적인 정성적인 수치들도 함께 끝까지 좋게 마무리하고 관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며 오늘 설명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설명회의 순서 목차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입시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입시를 저희가 파악해야 될 중요한 이슈들을 제가 몇 가지 좀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설명회의 제목이 수시 지원 전략이잖아요. 그럼 수시 모집에서 가장 안산 지역 학생들이 주로 쓰는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한다 하면 이 두 개 전형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 건지에 대한 전형 정보를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논술 위주 전형에 대한 얘기까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교과, 종합, 논술 이 순서대로 목차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3 학생들이 무슨 띠죠? 쥐띠죠? 네.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서는 이제는 진짜 귀에 못이 박히셨을 것 같은데 이 돼지띠 친구들 도대체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 건가요? 참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수험생 변화는 일단 결국 인풋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험생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대학의 모집 인원 정원은 사실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 하면 그 해 출생아 수가 많으면 경쟁률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떨어지게 되면 경쟁률이 다소 하락을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서 보면 올해 학생들은 작년 황금돼지띠인 44만 명의 학생 수에서 13,000명 정도의 출생아 수가 줄었기 때문에 43명의 이제 학생들이 올해 수험생 수가 되면 작년보다는 경쟁이 좀 덜 치열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요새 세상은 학생들의 제도전을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요. 가정 내에서의 분위기도 요새는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인생 길게 사는 거잖아. 한 해 정도는 너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봐. 이런 식으로 막 한 해 보통 N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한 해 그 수험생의 그 교육비가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가 든다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만큼 막 재수나 혹은 제도전을 막 독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응시생수를 바탕으로 파악을 해보면 수능 전체 수험생 수의 33% 가까이가 이제는 N수생입니다. 재학생의 비율은 6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점점 N수생의 인원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올해에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수험생 수 중 N수생의 인원수가 15만 명 정도였었거든요. 그럼 저희가 추산을 하잖아요. 6월 모의평가의 응시 인원, 9월 모의평가의 신청 인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추산을 하는데, 예측을 하는데, 올해 N수생들의 응시 비율은 선형으로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 했을 때 17만 명이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N수생의 비율은 직전에 출생한 수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작년이 돼지띠의 친구들이었잖아요. 돼지띠 44만 명의 친구들에서 그 학생들 중에서 N수생이 일정 비율로 들어온다라고 한다 하면 기본적으로 올해에는 졸업생들의 유입이 너무나도 많은 한 해가 될 거라는 거죠. 단순히 이 통계적인 수치만 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올해가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이 되는 마지막 입시의 해잖아요. 내년도부터는 2022 교육과정과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입시제도가 열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막차 심리라고 하는 게 발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에는 어떤 지표를 보더라도 작년보다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좀 학생들의 심리를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작년에 황금돼지띠, 너희들 학생 수 많아. 그러니까 경쟁률 올라갈 거야. 계속 분위기를 흘렸어요. 분위기가 풍겨졌어요. 그리고 보통 학생들의 그 지원에 대한 선을 결정을 해주는 건 모의평가 성적의 추이거든요. 육모에서 영어 과목의 1등급 비율이 19% 가까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야 영어 나 최저 맞출 수 있겠어. 그러면 소신 상향으로 최저학력 기준 맞출 수 있으니까 열심히 써봐야지 하고서는 여름방학 때 지원 전략을 상향으로 많이 잡아놨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9월 모의평가에서 영어가 4%대로 쪼그라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수시 원서 접수를 하기 직전에 실시한 구모에서 나 최저 안 맞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안정적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실제 학생들의 전형을 낮춰서 쓰게 되는 작년에는 역할이 있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충족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주요 대학 경쟁률을 보시면 작년에 경쟁률이 떨어졌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그 충족의 좀 어려움을 고려한 친구들이 교과 전형으로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요, 이게 학생들이 마지노선을 낮추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이들이 서성안을 준비하던 친구들이 갑자기 건동원 국승세단을 쓰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가느냐, 불확실성이 높은 학종이나 논술 위주 전형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성적으로는 뭐 6개 대학 정도를 갈 수 있는 성적이었는데 그 대학의 전형이 교과 전형이 어렵다라고 한다 하면 낮춰서 13개 대학을 쓰지는 못하니 종합 전형으로 그냥 내가 희망하는 대학을 쓰겠다라는 전략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종합 전형의 경쟁률은 낮아지지가 않았고요. 논술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대학의 논술 전형의 경쟁률은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국민대가 대박이 났죠. 약수령 논술이라고 하는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했는데 평균 경쟁률이 9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이면서 이 논술 시험에도 학생들이 마지노선을 낮추지 못하고 소신 상향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그대로 이렇게 지원 경향성으로 나타내게 된다고 한다면 올해 이 친구들의 마음은 이렇다는 거예요. 대학을 합격을 했어요. 실제로 합격을 하고 내가 대학을 등록을 해 보니까 뭔가 내 점수가 아까운 거예요.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의 뭐 위치나 내 점수를 비교해 봤을 때 뭔가 내가 더 잘 갈 수 있었는데 못 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올해 입시가 대입
이 바뀌기 전 마지막 입시라고 얘기를 하니 그렇다면 올해 한 번 더 준비를 해봐야 되겠구나 라는 경향성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8월 달에 뉴스 기사 한번 이렇게 보시면 아마 엄청 엄포를 많이 넣을 겁니다. N수생, 반수생 올해 심상치 않다. 이거는 근데 진짜로 올해 그럴 거라고 예상이 돼요. 입시 제도가 바뀌게 되는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참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는 악재가 겹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부추기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지역의사제에 대한 영향일 것 같거든요. 물론 이 지역의사제는 저희 경기도의 권역에서의 학생 수험생에게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아요. 포천, 이천, 남양주, 구리 몇 개 지역만 이 지역의사제의 권역으로서 혜택을 보게 될 거고요. 제가 속해 있는 파주, 고양이나 안산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영향을 미치지는 않죠. 하지만 마치 낙수 효과와 같이 지역 학생들의 이동이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측면을 놓고서 보면 그래도 우리한테는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거든요. 의대 지역의 의학에 대한 지원과 그 다음에 지역 의료산업에 대한 핵심 지원을 위해서 결국에는 지역의사제의 증원분 490명은 모두 지역의사의 지역과 광역 선발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대의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중고교 학생들을 졸업한 학생들이 해당 지역 10년 의무 복무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선발 인원수를 배분한 게 이 지역의사제 전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 외곽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의대를 갈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절호의 찬스가 열린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렇다라고 한다 하면 지역에서의 상위권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던 과거의 경향성에서 이제는 지역 학생들이 해당 지역의 의대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경향성으로서 변화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수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1등급, 2등급 대의 그러니까 지역에서의 상단 학생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그 친구들의 입결에 있어서는 조금 숨통이 트일 수도 있다라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게 이 지역, 그러니까 의대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의 변화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학생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첨단학과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백분위가 97, 98 정도에 해당이 되는 학생들이 예전이라고 한다 하면 의치안약수 메디컬 수의의 약학을 지원을 했을 친구들이 하이닉스 13억 성과급, 삼성전자 6억 성과급, 그리고 점점 계속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영업 이익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도가 유망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학생들의 지원 경향에 대한 영향으로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기업 연계형 계약학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같은 이런 첨단 학과들의 경우에는 점점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측면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대 증원, 그리고 점점 의사라고 하는 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어찌 보면은 그 하한이라고 부르는 근무 여건이라든지 생애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대기업 첨단학과를 진학하는 것도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산업의 변화의 흐름이 직접적인 지원 경향성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26학년도의 첨단학과 경쟁률을 보면 정말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는 올해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1등급 대의 학생들 중에서 의대를 지원했었던 이 학생들의 점수대의 학생들 중에 이제는
특성화학과, 첨단학과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는 점수대가 중첩이 되는 학생들이 생기면서 이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특성화 대학이라든지 혹은 첨단학과에 대한 지원으로서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경향성과 지원 가능성이 넓어지는 측면들을 고려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전공자율 선택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전공자율 선택제가 선발을 한 지 벌써 3년이 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전공자율학부라고 하는 게 어떤 성격과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는 학생학부모님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학 내의 모든 전공을 지원할 수 있는 건 유형 1. 인문계면 인문계, 자연계면 자연계,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계열 단과 내에서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건 유형 2의 선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요 대학들을 중심으로 인문학과들의 평균 입결과 자연학과들의 평균 입결, 자율전공학부의 평균 입결을 간단하게 좀 이렇게 표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왜냐면 이제는 모집 선발을 한 지가 벌써 3년이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입시 결과로서 이 전공자율학부라는 하나의 분리된 모집 단위의 결과가 이제는 쌓여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학의 경우에는 전공자율학부의 입결이 가장 상단에 들어가는 학과들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 학과의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이제 전자전기나 반도체나 경영학과나 이런 학과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학교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전공자율학부의 입결이 낮은 학교들도 있거든요. 이는 결국 선택할 수 있는 학과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경우 그냥 일반 모집 단위를 지원을 하는 게 학생들에게는 더 본인의 진로에 있어서 적합한 선택이라고 학생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고려하셔야 되는 게 전공자율학과라고 해서 모든 학과를 다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의 정원을 인허가를 받는 사범계열이라든지 보건복지부의 마찬가지로 정원을 관리받는 의예과나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전공자율학부에서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시 모집 요강을 바탕으로 해당 전공에서 실제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이 어떤 전공들인지를 반드시 미리 파악을 하시고 원서 접수를 하실 때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전공자율 선택제는 교육부에서 대학의 학과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 계획된 거예요. 문사철이라고 부르는 문과, 물리대학, 사학과, 철학과 여기에서 입학 정원들을 가지고 와서 전공자율학부를 구성한 다음에 실제로 2학년 올라가면서 학생들이 희망하는 모집단위 전공을 선택하라 라고 하면 자연계열 학생들은 전자전기, 컴퓨터공학, 인문계열 학생들은 경영학 이쪽을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결국 해당 학과들의 모집 인원을 줄여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모집 인원의 학과들로 보내는 통폐합이 결국 이 전공자율학부의 이제 본심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 전공자율학부를 실제로 선택해서 대학을 간 선배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메리트가 크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쌤, 보장된 미래를 선택을 하고 싶었는데 1학년 때 내가 얼만큼 학점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2학년 내 전공이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대학마다 내규에 따라 학점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모집 단위별로 100% 다 받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호소를 하는 거죠. 대학을 가면 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공을 내가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하기 위해 1학년 때부터 학습을 심화해서 하는 게 어려운 거죠. 또 한 친구는 이런 얘기들을 해요. 쌤,
학과에 대한 소속감이 없어요. 1학년 때부터 딱 정해져 있는 모집 단위 학과에서 이렇게 4년간의 학교 생활을 한 친구들과 중간에 전공자율 선택제를 통해서 이전을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학과에 대한 인식이 조금 약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전공자율 전 선택제로 입학을 한 친구들 중에 꽤 많은 수가 선생님, 저는 올해에는 그냥 제가 공부하고 싶었던 모집 학과 단위를 그냥 지정해서 쓰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전공자율 선택제가 적합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교과 성적이 우수하거나 그러니까 고3 학교 생활 중 다양한 폭넓은 진로 활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이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전공자율 선택제가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결국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서의 분리된 영역으로서의 전공자율 학부에 대한 입시 결과와 나의 이후 학과 선택들을 고려하여 이 전공자율 선택제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대입의 특징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거든요.